한 제국이 단 10년 만에 150개 나라의 땅 위에 자국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전투기 한 대 띄우지 않고서 말입니다. 바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였습니다. 도로를 깔아주고 항만을 세워주고 발전소를 올려주겠다며 개발도상국의 문을 두드렸죠. 세상에 이렇게 관대한 자본이 어디 있을까 싶었지만 그 달콤한 약속 뒤에서 벌어진 일은 경제협력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 수십조를 공짜처럼 받아간 나라들이 되려 항구와 철도의 주권을 통째로 잃었을까요? 2017년 12월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항구가 99년간 중국 손에 넘어갔습니다. 제주도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땅이었지만 인도양 한복판 군사 요충지의 주인이 하룻밤 사이에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스리랑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캄보디아에서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서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고 있었죠.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목줄을 죄고 인프라로 깃발을 꽂는 21세기형 영토 강탈의 설계도와 그 실체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돈 앞에서만큼은 그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냉철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이 나라가 2013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전역에 도로와 항만, 발전소를 지어주겠다며 천문학적인 자금을 풀기 시작했죠. 이름은 1대1로, 영어로는 벨트 앤드 로드 이니셔티브.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간판을 내건 이 프로젝트에 참여 의향을 밝힌 나라만 150개국에 달합니다. 누적 대출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섰으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400조 원에 가깝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를 수백 번 새로 깔아도 남을 돈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민간은행도 아닌 국가가 왜 이렇게 큰 돈을 남의 나라 인프라에 쏟아부을까요? 세계은행이나 IMF처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을 돕겠다는 취지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대1로의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면 이상한 조항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 대출 금리는 국제시장 수준보다 높게 매겨져 있고 공사는 반드시 중국 국영 건설사가 수주해야 하며 시멘트와 철근 같은 자재는 물론이고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까지 중국 본토에서 배에 실어오도록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동시에 그 돈이 고스란히 자국 기업의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회전문 구조인 겁니다. 받는 나라 입장에서 손에 쥐는 건 번듯한 도로와 항구라는 콘크리트 껍데기, 그리고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 청구서뿐이죠. 거기다 대출 계약 전반에 비공개 조항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세계은행이나 IMF 같은 국제기구조차 전체 실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빌리는 쪽도 조건이 얼마나 불리한지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채 서명부터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선진국이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이 독소 조항들이 당장 전기와 도로가 절실한 가난한 나라들 앞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운 미끼가 된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부채 함정, 데트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호주 로위 연구소가 2025년 발표한 보고서는 그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세계 최빈국 75개국이 올해 중국에 갚아야 할 원리금만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습니다. 국민 보건과 교육에 써야 할 예산이 고스란히 빚 상환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의 표현은 섬뜩합니다. 중국은 이제 은행이 아니라 세계 최대의 채권 추심자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 함정의 끝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돈을 못 받으면 무엇을 요구할까요? 신체 포기 각서입니다. 파키스탄이 가장 먼저 그 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키스탄을 지도에서 찾아봅시다. 서쪽으로는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동쪽으로는 숙적 인도, 그리고 북쪽 카라코람 산맥 너머로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맞닿아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파키스탄은 인도양으로 나가는 가장 짧은 통로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80%가 동남아시아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데 유사시 이 해협이 봉쇄되면 중국 경제의 숨통은 단번에 막혀버립니다. 파키스탄 남서쪽 끝 아라비아해 연안의 과다르 항구에서 중국 서부 카슈가르까지 육로를 뚫으면 이 치명적인 리스크를 우회할 수 있죠.
경부고속도로 10배가 넘는 3,000km, 서울에서 방콕까지의 직선거리에 맞먹는 이 길목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줄여서 시팩입니다. 투자 약속 규모는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5조 원. 서울 지하철 전 노선을 2번 이상 새로 건설할 수 있는 금액이죠. 겉보기에는 양국 모두가 이기는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정전이 반복되던 파키스탄에 발전소와 고속도로, 항구를 한꺼번에 지어주겠다니까요. 하지만 뚜껑을 열자 현실은 딴판이었습니다. 공사 현장을 가득 채운 건 파키스탄 노동자가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집단으로 건너온 인부들이었습니다. 에너지 부문에만 330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정작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하자 전기요금은 급등했습니다. 원인은 중국 측이 계약서에 박아 넣은 전력 구매 보장 조항이었습니다. 실제 전기 수요와 무관하게 파키스탄 정부가 매달 거액의 고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설계된 구조였죠. 수익은 중국 국영기업 본사로 빨려 들어가고 파키스탄에 남는 건 콘크리트 구조물과 매달 어김없이 돌아오는 원리금 청구서뿐이었습니다. 분노한 발로치스탄 주민들은 자기 땅 위의 개발 이익이 한 푼도 돌아오지 않자 들고 일어났습니다. 무장 세력인 발로치스탄 해방군의 공격이 이어져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팩 관련 테러만 14건, 중국인 사망자가 20명에 달했습니다. 85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간판인 간선철도 업그레이드는 착공 10년이 넘도록 본격 시공에 들어가지 못했죠. 2025년 9월 파키스탄 총리가 베이징을 찾았을 때 중국은 이 핵심 철도 대신 농업과 전기차 분야의 소규모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호언장담은 사라지고 채무 회수의 계절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비극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빚만 떠안긴 건 그나마 나은 쪽이었으니까요. 채무자가 정말로 갚을 능력을 잃었을 때 중국이 요구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훨씬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바로 영토였습니다. 인도양 남부 스리랑카 해안의 작은 어촌마을 한반토타. 이곳에 대형 심해항구를 세우겠다는 구상은 원래 스리랑카 정부가 먼저 꺼낸 아이디어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캐나다와 덴마크의 컨설팅 회사가 각각 타당성을 조사했는데 기존 콜롬보 항구의 처리 능력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경고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마힌다 라자팍사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한반토타를 글로벌 물류 허브로 키우겠다는 야심을 꺾지 않았죠. 미국과 인도에 먼저 손을 내밀었으나 돌아온 건 인권 개선과 내전 종식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부대 조건뿐이었습니다. 반면 중국 수출입은행은 그런 조건을 일절 붙이지 않았습니다. 금리 자체는 결코 낮지 않았지만 내정에 대한 간섭이 없다는 것이 당시 스리랑카 지도부에게는 오히려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사는 중국 항만공정 유한공사가 맡았고 항구는 2010년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국제화물선이 이미 잘 돌아가는 콜롬보를 두고 굳이 한반토타에 기항할 경제적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인천항이 멀쩡한데 태안에 초대형 항만을 지어놓은 격이죠. 적자는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2015년에는 스리랑카 정부 세수의 95%가 전체 대외 채무 상환에 투입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2016년 항만청은 한반토타 항구 관련 채무만으로도 연간 수천억 원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결국 2017년 12월 스리랑카 정부는 중국 초상항구 홀딩스의 한반토타 항구 지분 85%를 넘기고 99년간 운영권을 내주는 양허 계약에 서명합니다. 대가로 받은 11억 2천만 달러는 항구 건설 빚을 갚는 데 쓰이지 않고 외환 보유고 보충에 투입되었습니다. 항구는 넘겼는데 그 항구를 짓기 위해 빌린 빚은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중 손해 구조가 된 겁니다. 스리랑카 외교장관은 훗날 이 계약 자체가 전 정부의 실수였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99년 임대가 19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이 뒤늦게 알려지며 국민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비유하면 부산항의 운영권을 한 세기 가까이 통째로 외국 기업에 넘기고 연장 옵션까지 내준 격이죠. 파키스탄에서는 돈을 빨아갔고 스리랑카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영토를 가져갔습니다. 위기의 스케일이 한 단계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배도 거의 오지 않는 적자 항구를 중국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원했을까요? 상업적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면 답은 하나뿐입니다. 한반도탄은 인도양의 동서 핵심 해상 항로를 내려다보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경제 명분으로 확보한 항구가 실제로 군사기지로 변하는 장면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빚을 매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원조라는 같은 입구를 통해 군사적 발판을 마련하는 또 다른 방식이 존재했죠. 그것이 현실이 된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남서부 해안 시아누크빌 남쪽의 레암 해군기지. 이 기지는 원래 캄보디아 해군의 유일한 해양 직접 접근 시설로 201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과 합동훈련을 진행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충격적인 보도를 내놓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가 이 기지의 일부를 30년간 중국군 전용으로 제공하는 비밀 협정을 맺었다는 것이었죠. 양국 정부는 즉각 가짜뉴스라며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벌어진 일들은 그 부인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죠. 2020년 미국이 지원해 세운 기지 내 시설물 2동이 하루아침에 철거되었고 그 자리를 중국 국영건설사가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300m 규모의 심해부두와 군함을 물 밖으로 끌어올려 수리하는 5,000톤급 도크시설, 군수지원훈련센터가 올라갔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중국 해군의 056형 미사일 코르벳함이 수개월째 정박해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었죠. 주변 해역에서는 대형 군함의 접안이 가능하도록 수심을 깊이는 준설 작업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캄보디아 헌법은 외국 군사기지의 설치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미 헌법 조문을 추월해버린 셈입니다. 2025년 4월 5일 레암 기지는 공식 개장합니다. 캄보디아 총리 훈 마넷은 모든 나라에 개방된 시설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개장 직후 일본과 베트남 군함이 방문하기도 했죠. 그런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위성 사진 분석 결과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방문국 함정은 모두 기지 남쪽의 기존 소형 부두에만 접안했고 중국이 새로 건설한 북쪽 대형 부두에는 중국 군함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수천 장의 일상 사진 가운데 북쪽 구역에서 촬영된 것은 개장식 당일 딱 한 차례뿐이었죠. 기지의 절반이 사실상 중국 해군 전용 구역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해 12월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역시 중국이 해외 군사 접근 거점을 적극적으로 확보 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돈으로 목줄을 채우고 빚으로 영토를 빼앗고 원조를 명분 삼아 군복을 입힌 깃발을 꽂는다. 방식은 다르지만 귀결은 같습니다. 위기의 스케일이 경제에서 영토로, 영토에서 군사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야심은 눈에 보이는 땅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1세기의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물리적 영토가 아니라 데이터, 곧 국가의 뇌입니다. 중국은 이미 그 뇌에도 손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의 우뚝 선 아프리카 연합 본부 건물. 이 건물은 2006년 중국이 아프리카 대륙과의 우호를 과시하며 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억 원을 들여 통째로 지어 선물한 것입니다. 55개 아프리카 국가의 정상과 외교관들이 모여 대륙의 미래를 논의하는 최고 기밀 공간을 중국이 설계하고 시공하고 전산 시스템과 네트워크 장비까지 일괄 납품했습니다. 개관 당시 에티오피아 총리는 이 건물을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 오랜 우정의 새로운 이정표라고 치켜세웠죠. 엘리베이터 안내문이 중국어로 적혀 있고 건물 유지 보수까지 중국 인력이 담당하는 모습은 당시에는 그저 우호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2017년 1월 이 건물의 전산 담당 기술자가 야근 도중 기묘한 징후를 포착합니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자정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서버 트래픽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시간으로 치면 상하이가 막 아침 업무를 시작하는 시각이었죠. 추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버에 저장된 아프리카 연합의 기밀 데이터가 매일 밤 같은 시각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서버로 통째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 유출은 건물이 개관한 2012년부터 무려 5년간 1825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2018년 1월 이 사실을 처음 보도하면서 국제사회가 경악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제리와 에티오피아의 보안 전문가들이 건물 내부를 정밀 수색한 결과 책상과 벽면 곳곳에 소형 도청 장치가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아예 콘크리트 구조물 안에 감청 인프라를 심어 놓은 것이죠. 우정의 선물이라던 건물이 사실은 거대한 도청기였던 겁니다. 중국 정부와 장비를 납품한 화웨이 모두 강력히 부인했지만 아프리카 연합은 곧바로 자체 암호화 서버를 도입하고 중국 측의 시스템 재설정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후 중국 인력의 건물 유지 보수 접근 자체를 제한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5년치 최고급 외교 기밀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 격이죠. 돈에서 땅으로, 땅에서 총으로, 그리고 이제 국가의 뇌인 데이터까지 침략의 단계가 매번 한층씩 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화웨이는 아프리카 대륙 4세대 이동통신망의 70% 이상을 깔았고 케냐와 잠비아에는 정부 전산 데이터 센터까지 건설해 주었습니다. 건물과 통신망을 선물하면서 그 안에 백도어를 심는 전략, 눈에 보이는 항구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까지 침략은 점점 더 은밀한 영역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중국의 시스템에 드디어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대1로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전 세계적인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깃발을 든 쪽은 유럽연합이었습니다. 2021년 12월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이름의 대형 인프라 투자 전략을 공식 발표합니다. 2027년까지 3천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4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인프라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죠. 중국이 독점하다시피 한 개발도상국 인프라 금융시장에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 전략은 예상보다 빠르게 힘을 받아서 2025년 10월에는 3천억 유로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선언하며 새로운 목표를 4천억 유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미국도 본격적으로 가세했습니다. 2022년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줄여서 PGII를 공식 출범시킨 겁니다. G7 전체가 2027년까지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20조 원이 넘는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잠비아와 콩고 민주공화국을 잇는 로비토 회랑 철도가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나미비아 그린수소 생산, 앙골라 태양광 발전단지 등 구체적 프로젝트가 착착 진행되고 있죠. 일본도 독자적인 양질의 인프라 투자 전략을 병행하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직접 경쟁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이탈도 잇따랐습니다. 이탈리아는 G7 중 유일하게 서명했던 1대1로 양해각서를 2023년 공식 철회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동해안 철도 사업 규모를 3분의 1로 축소시켰고 부패 의혹이 터진 파이프라인 30억 달러어치는 아예 취소했죠. 미얀마는 차오크표 심해양을 당초 75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대폭 깎아냈고,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의 만성적자의 부채구조 재편 협상에 나섰습니다. 거절과 재협상의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배경에는 중국 내부의 구조적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과거처럼 해외에 자금을 퍼줄 여력이 줄어든 거죠. 1대1로 신규 대출은 2016년 정점 이후 뚜렷하게 감소했고 새 프로젝트보다 기존 채무 회수에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수혜국 내부의 여론도 달라졌습니다. 케냐에서는 중국 차관 철도의 부패 의혹이 대선 핵심 쟁점이 되어 반중 정서를 등에 업은 윌리엄 루토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했죠. 전 세계가 차이나 머니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방어벽을 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스리랑카처럼 항구를 통째로 뺏길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위협의 형태가 다를 뿐 전략의 본질은 같습니다. 인프라를 매개로 상대국의 심장부에 접근하는 것. 아프리카에서는 정부 청사를 통째로 지어주며 도청기를 심었고, 캄보디아에서는 항구를 지어주며 군함을 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수법이 가성비라는 포장지를 씌운 네트워크 장비의 형태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와 항만 시설, 반도체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보급률은 세계 1위이고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량은 글로벌 상위권이죠.
세계가 부러워하는 디지털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견고해 보이는 성벽에도 틈새는 분명 존재합니다. 지자체와 중소기업들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 도입하는 중국산 CCTV, 네트워크 라우터, 서버, 스마트시티 관련 소프트웨어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깔려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보안 카메라부터 산업 현장의 제어 센서, 지방 공공 와이파이 장비까지 그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개별 장비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장비를 고른 담당자를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야 하는 현실이니까요.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엮였을 때 발생합니다. 아프리카 연합본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건물을 지어준 쪽이 전산 시스템을 납품했고 그 안에 백도어가 심어져 있었죠. 5년 동안 매일 밤 기밀 데이터가 상하이로 빠져나갔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55개국의 최고급 외교 정보가 매일 밤 자정이면 자동으로 복사되어 바다 건너 서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기술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이라고 이 시나리오에서 자유롭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은 당장 전기와 도로가 절실했기에 독소 조항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단가를 낮추려는 현장 곳곳의 판단이 모여 결과적으로 거대한 보안 빈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방식만 달라졌을 뿐 아프리카든 캄보디아든 한국이든 이 전략의 뼈대는 어디에서든 동일합니다. 한번 전국에 깔린 네트워크 장비를 전면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은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리고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장비 하나하나가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킬 스위치, 유사시 상대방의 시스템을 원격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뜻하는 이 단어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핵심 통신망의 라우터, 전력 제어 시스템의 센서, 교통관제 네트워크의 서버, 수도와 가스를 관리하는 산업용 컨트롤러. 이 장비 하나하나에 적성 국가의 기술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스위치를 상대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장비는 제 역할을 하고 데이터는 잘 흐르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죠. 하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 통신이 끊기고 전력망이 흔들리고 교통관제 시스템에 혼선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도시 하나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가서 장비 제조사의 국적을 따져봤자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함께 따라온 궤적을 한번 되짚어 봅시다. 첫 번째 단계는 돈이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안겨 경제적으로 목줄을 채웠습니다. 파키스탄의 85조 원짜리 빨대 구조가 그 증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토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스리랑카 한반토타 항구를 99년간 가져갔습니다. 현금 대신 땅을 요구한 사채업자의 신체 포기 각서였죠. 세 번째 단계는 군사화였습니다. 경제 원조라는 명분으로 지은 캄보디아 레암 기지에 중국 군함이 버젓이 정박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데이터 탈취였습니다. 아프리카 연합본부의 최고급 외교 기밀이 5년간 매일 밤 상하이로 빠져나갔습니다. 돈에서 땅으로, 땅에서 총으로, 총에서 데이터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침략은 점점 더 눈에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섯 번째 단계로 향하는 문이 대한민국의 안방에서 열려 있습니다. 가성비라는 익숙한 포장지 아래 네트워크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이 위협을 분명히 인식하고 수백조 원 규모의 대한 인프라를 세우며 중국 자본의 방어벽을 쌓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우리만 가성비를 외치며 문을 활짝 열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 문을 닫을지 열어둘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안보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습니다. 싸게 들여온 인프라의 값을 가장 비싸게 치른 것은 언제나 그것을 받아들인 나라였습니다. 이 영상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킬 것이고 대한민국의 킬 스위치를 누구의 손에 쥐어줄 것입니까?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